자, 요즘 경매로 지금 빛을 발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잘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제목, 경매로 몇 개월 만에 1억을 벌다니 라는 소제목으로 개인 매매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또 인사 멘트를 드려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부파지기 파로스입니다. 자, 우선 그러기 전에 선생님, 그건 좋긴 좋은데요. 그래도 저희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누구는 1억을 벌었다 그러고, 몇 개월 만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없어요. 앞으로 부동산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아무튼 지금, 부동산 폭락도 있었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자, 우선 2024년 4월 초를 보면, 자, 마포나 이런 데는 이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매물이 8만 건이나 지금 적체돼서 팔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지금 별로 좋지 않은데, 이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으란 법이 없는데, 잘못 투자하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기다렸다,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 또 체크를 해두고, 그러니까 모든 의견을 다양하게 들으시고 나서 그걸 적절하게, 본인 사정에 맞게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한쪽에서는 이미, 서울 아파트 이렇게 보면, 반은 지금 잠깐 반등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아직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쪽에서는 매물이 8만 건은 적체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와 거래량은, 지금 실거래 가격 지수도 오르고 있고 거래량도 보험되면서 점차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 향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전히 아직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곳도 있고, 조정받고 있는 곳도 있고,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만, 서울도 서울이지만, 경기도권에서도, 수도권 집값, 보면 가장 많이 오른 이곳이라고, 4월 15일 기사에 보면, 경기도 가천시, 수도권 내에서 상승률 1위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성시,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 순으로 지금 지금으로부터 1년 기간 동안 이 GTX 개통에 따른 하성시가 제일 많이 올랐나? 동탄이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연일 나오잖아요. 근데 살펴봤더니 하성시보다 더 오른 곳이 있더라. 그리고 경기도 가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기도 가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어쨌든 경기도 가천시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 지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치겠어요. 자, 어쨌든 서울은 거래량도 조금씩 늘고 있고, 가격 지수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권에서도 이렇게 오른 지역들도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더라. 자, 그런 와중에 그건 일반 매매로도 이렇게 오른 지역인데요. 자, 아무튼 지금 경매 법정에서 입찰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특히 충청남도, 천안 아산, 특히 아산시 아파트 물건이 나오면 좀 괜찮다 싶으면 입찰자가 꽤 많아요.
자, 그래서 그 아산시 둔포면에 아산 테크노밸리, 이지드원 3단지 보면 전용 면적 72.345제곱미터인데요. 자, 감정가가 2억 3,600만 원인데, 네, 70% 떨어진 1억 6,520만 원입니다. 자, 참고로 이거는 자, 실전 집중반 2기 때 나눠드렸던 물건인데요. 자, 2024년 3월 27일 날 이게 낙찰이 됐고요. 입찰자가 20명이나 됩니다. 20명이 되고, 그 낙찰가가 2억 767만 원 정도가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그럼 시세보다 얼마 정도 싸게 낙찰을 받았나 보면, 시세를 봤을 때, 저층 같은 경우는 2억 1천, 그 다음에 좀 고층 같은 경우에는 2억 2천에서 한 2억 3천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시세보다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싸게 낙찰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또 대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뭐 충청도나 이런 데 보면은 소형 59제곱미터 이하의 1억 미만의 아파트를 많이 찾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좀 실수요자들 위주로 찾는 물건들을 좀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낙찰 받으신 분도 실수요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로 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 단기 투자자일 수도 있어요. 자, 단기로 자 여기 지금 이제 시세가 그래도 한 3천만 원 차이가 이렇게 지금 그 싸게 낙찰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뭐 이래저래 또 비용이 들면 이 시세만큼 여기 취득세나 그다음에 뭐 수리 비용이나 뭐 이런 거 들면은 지금 요 받은 가격에서 요 당장 이제 지금 형성되어 있는 2억 3천만 원 가격대로 매도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살짝 봄이 온 순간이니까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지금 이러면 그냥 이래저래 또 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좀 약간 가격을 좀 낮춰서 좀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근데 지금 시세는 이렇게 형성돼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그리고 뭐 석 달 후에 이분이 명도를 하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는 순간에는 이 가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시간차, 그거 부분도 있으니까, 경매는, 그런 부분도 있구나를, 또 생각해 두시고, 또 시세나 이런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이 아산시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좋아질 것을 감안하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2024년 또 4월 18일 날 또 다른 또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지웠네요. 자, 어쨌든 이 글자가리가 좀 깨져서 보이는데, 자, 이거는 3억 3,600만 원인데 입찰자가 11명이에요. 그래서 2억 8,8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3억 3,600만 원 정도 되는지, 자, 이 감정가가 3억 3,600만 원이었는데요. 자, 2억 8,8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어요. 11분이 입찰을 하셨고요. 자, 근데 시세를 보니까 저층은 3억 1천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층이 높은 곳은 3억 2천, 3억 2천5백입니다. 그래서 감정가, 이 감정가 대비 살짝 시세는 지금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2억 8,800만 원이죠. 2억 8,800만 원인데 시세보다는 훨씬 84제곱미터죠. 그러니까 훨씬 낮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도 이제 개인 실수요자라면 그냥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그냥 일반 개인이 만약에 나는 이걸 투자 목적으로 입찰을 했다. 그러면은 2년 보유를 하고 나서 이렇게 전세나 이런 걸 놓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전세가 한 2억 4천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놓게 되면 또 묶이는 돈이 많죠. 자, 그러고 나서
2년 후 정도에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좀 그래도 지금 당장 매도를 하면 거의 70% 가까이 세금을 내게 됐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이익이 없게 되잖아요. 이것저것 빼고 나면. 자, 그래서 이거를 2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 어떤 분들은 단기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기 매도를 하고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첫 번째가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법인 사업자를 내신 분들입니다. 어머, 법인 사업자, 선생님, 법인 사업자는 좀 많이 그 규제를 많이 받지 않나요? 라고 네, 의문이 드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네, 규제를 많이 받아요. 하지만 또 공부를 또 열심히 열공을 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분명히 제가 2년 전에 법인 사업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 너무 길었어. 선생님 3시간 동안 한 거 아세요? 뭐 이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중요한 포인트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샅샅이 세밀하게 공부를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돈 벌라 그러면은 혼나요. 그래도 나름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임장도 다니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야지 말이야. 이렇게 해서 혼이 날 수도 있어요. 자, 서울특별시 강진구 중곡도 이것도 실전반 2기 때 나눠드렸던 물건이에요. 자, 이거는 감정가가 4억 4천인데요. 다세대 빌라입니다. 다세대 빌라인데 전용 면적 84.7제곱미터 꽤 넓은 면적인데요. 자, 이거를 지금 이게 그 신건인데 4억 4천 만원에 1,000원을 더 써서 혼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 낙찰 받으신 분이 어디냐 하면 법인입니다. 법인. 자, 그리고 제가 요거를 수업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4억 4천에 받으셨는데 요 평수가 이 강진구 중곡동에 요 빌라가 요 평수 정도면 이게 2002년도에 보존 등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2002년도에 보존, 이게 사용 승인이 되는 거, 이게 2002년도에 거를, 나온 거, 비슷비슷한 사이즈를 보니까, 인근의 빌라입니다. 근데, 요거는 5억 8천, 2층이에요. 5억 8천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4층입니다. 4층. 그래서 얘가 4층이라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얘는 2층이에요. 2층인데 5억 8천입니다. 자, 그래도 이 사람이 왜 그 1,000원을 더 써서 이게 단독으로 이게 낙찰을 받았을까? 그리고 대출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법인인데 와, 취득세는 또 어떻게 할 거며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받았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자, 근데 아무튼 개인으로 그냥 시세보다 훨씬 낮은 것 같긴 해. 그리고 강진구에 지금 좀 강진구 부동산 시장이 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강진구가 여기저기 개발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강진구에 뭐 이제 좀 투자자들이 좀 붙는 것 같아. 뭐 이렇지만 개인으로 낙찰을 받아도 되는데 왜 굳이 까다롭고 어렵고 골치 아픈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저만 들었나요? 네, 여러분들 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어쨌든 시세를 보니 얘가 비슷한 거 시세를 봤더니 5억 8천입니다. 자, 근데 우선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취득세 부분이에요. 취득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취득세 다주택자들 이제 취득세 완화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개정안 발표가 막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개정안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현재 취득세 부분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 4월 16일 기사예요. 만약에 만약에 취득세 개정안이 발표가 되고 그러면은 제가 또 북파영어 알투수다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 보면 현행 주택 취득세율이에요. 자,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주택에서 2주택까지는 1에서 3% 가지고, 자, 3주택부터는 8%, 네, 그리고 법인은 무조건 12%, 그리고 4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네, 취득세가 12%나 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강남, 소초, 송파, 용산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대부분 이제 서울 지역도 비조정 대상 지역, 즉 비규제 지역으로 되었는데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인 강남, 소초, 송파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인 경우에는 1에서 3%, 2주택자는 벌써 8%나 됩니다. 자, 그리고 3주택부터는 12%나 취득세를 내게 돼요. 자, 근데 그 갖다가 취득세 부분을 한번 취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세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세금 관련된 거를 가지고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분이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법인으로 낙찰받으신 분, 그리고 또 개인으로 낙찰받으신 분들 얼마만큼 내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자, 일반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도 개인 매매 사업자가 있어요. 부동산 개인 매매 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법인 매매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다주택자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완화해주겠다라는 개정안은 발표됐지만, 그 개정안에 대한 발표는 됐지만 아직 현행 그대로, 그러니까 기존 그대로입니다. 아직 바뀐 거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율은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 매매 사업자는 12%, 무조건 12%인데, 근데 공시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대, 1%대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도, 그리고 개인 매매 사업자도, 법인 매매 사업자도 1%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하는 정비 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맞게, 그 주택수에 맞게 세금, 취득세 그거 내야 됩니다. 공시가 1억 이하인 거 상관없이 취득세율을 따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다는 아니에요. 지금 그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이나 이런 곳에 그 빌라나 이런 거 경매로 취득하려고 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공시가 1억이면은 거기 만약에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라든가, 그러니까는 정비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시가 1억 이하이더라도 취득세 1%대 아니랍니다.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종부세. 자, 종부세입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법인 매매 사업자가 한때 유행이었다가 법인 매매 사업자 부분이 인기가 뚝 떨어졌던 게 바로 갑자기 취득세를 무조건 12%를 내야 된다는 거와, 그 다음에 종부세가 이게 일반 개인, 자, 그리고 개인 매매 사업자는요, 공제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조금 더 공제금이 올라서 공시가 합산 9억 원 이하까지는 이제 공제를 받고요. 그러니까 시가로 한 12억까지 정도는 공제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면 되는데, 법인 매매 사업자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무조건 이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법인 매매 사업자에서 공제 금액이 없어진 거, 그리고 취득세가 12%가 돼버린 거, 이 두 가지가 생겨나면서부터 법인 매매 사업자에 대한 인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왜 법인으로 받았을까? 또 궁금하시죠?
자, 그리고 자, 양도세. 자, 양도세도 그렇습니다. 양도세는 자, 1년 이내에, 자, 1년 이내에 매도했을 때는 일반 개인이 가장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그냥 바로 단기로 이걸 매도한다. 1년 이하로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70% 가까이. 그리고 지방 교육세까지 합치면 7%를 더 내야 되죠. 그래서 그냥 거의 대부분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일반 개인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고 그리고 단기로 매도할 경우에는 세금 많이 내기 때문에 단기로 매도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임대를 놓게 되죠. 그럼 임대를 놓게 되면 또 기본 뭐 1, 2년, 2년 그렇게는 또 이거 세금 또 세태를 벌면 2년 이상은 또 2년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뭐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부세 부분에서 배제되는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요 정도 선에서는 이제 보유를 해도 되겠지라고 할 수는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보유를 하면서 야, 이거 정말 나는 이게 주택수가 너무 많은 게 문제야. 막 이렇게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단기로 매도도 못하고 막 그런 부분이 생겨요. 자, 근데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단기로 매도를 해도 일반 개인과 달리, 자, 위에는 비슷하죠? 일반 개인이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자, 근데, 종부세가 아니라, 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양도소득세가 개인과 다르게, 이 종합소득세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에 따라서 6에서 45% 정도로 이 소득세율을 따져가지고 세금을 내게 돼요. 단기 매도라 할지라도. 자, 그래서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가 단기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또 장점이 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종부세에서 또 어쩌다가 내가 단기로 매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보유하게 돼도 그래도 법인처럼 종부세 폭탄을 안 맞을 거니까. 그래서 개인 매매 사업자가 일반 개인보다도 장점이 있고 그리고 법인 매매 사업자보다도 좀 장점이 생긴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단기로 매도했을 경우에는 약 30% 정도 소득세율이 계산이 되고, 자, 근데 추가 과세로 20% 그리고 또 법인세 따로 9% 정도를 냅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소득이 생겼을 때 일반 개인이 보유를 하고 있다가 단기 매도를 했을 때보다는 훨씬 적게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자, 아까 그 법인으로 받은 사람은 왜 법인으로 받았을까?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세금 폭탄 맞을 텐데, 그리고 대출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소득세율 하면 아까 30%까지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세율 20%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더 많습니다. 더 많긴 한데 자, 2억 원 이하인 경우가 이제 주택인 경우에는 30% 세율과 그다음 플러스 20% 추가 과세를 하는 거고요. 2억 원 초과해서 200억 이하. 여러분도 혹시 200억 이하의 양도소득세 차익을 이제 내신다면, 주택은 이제 40%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20% 가는데, 그래도, 자, 수익 이제 부분에서, 2억 원 이하로 된다. 그러면은 한 요 정도. 요렇게 하지만,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요, 빠지는 게 많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 텐데요. 법인은 각종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고요. 5만 가지 처리를 다 해요. 그리고 또한 법인은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또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여러분이 이제 법인하면 인건비를 주잖아요. 매월 인건비를 책정해서 여러분이 들어간 이제 대표자도 그렇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직원으로 등록된 분들, 그런 분들이,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건비도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법인으로 하는 경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법인으로 보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 그때 그 손실 나는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나는 주택이 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약간 요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동산을 투자를 하다 보면 주택이 여러 채가 이렇게 있다. 여러 채가 있는데 근데 이 주택들 중에 어떤 거는 수익이 나는 애들이 있고 그 어떤 거는 마이너스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같은 동에 같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 수익이 나고 어떤 거는 누가 깨도 수익이 안 나는 그런 물건이 있다. 자, 근데 그런 거는 좀 과감하게 나하고 이거 팔고 나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팔고 나면 오를 수도 있는데 근데 갖고 있는 내내 속을 썩이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하고 좀 안 맞는 물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물건이 있다면 혹시라도 개인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계속 보유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수익이 나면 좀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고 그리고 매도를 하실 때 다른 사람도 수익이 나는 선에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하면 그러면 수익이 나는 물건을 매도를 하잖아요. 그때 같은 해에 마이너스가 난 수익이 이제 만약에 내가 이걸 갖다가 2억에 매입을 했는데 이거 오르지도 않고 고생시키고 그러면은 과감하게 시세는 지금 1억 8천이에요. 시세 1억 8천이다. 근데 가격이 하락할 때 1억 8천에 내놓으면 또 안 팔려요.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그냥 과감하게 1억 7천에 판다.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더 낮게 이렇게 판다. 과감하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익 나는 거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난 거랑 이렇게 그 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거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난 거를 합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플러스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익이 나면 계속 수익이 나서 못 팔고 계속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또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못 팔고 떨어져서 못 팔고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 그리고 또 내놔도 안 팔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개인으로 만약에 주택을 여러 개 보유를 하고 계셨을 때는 자꾸 보유를 하지 마시고 적정할 때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익이 나도 나중에 어떤 그 수익 나는 물건이 나중에 가격이 오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내가 지금 너무 내가 좀 과도하게 내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보유를 하게 되는 거구나. 그 얘가 수익이 났으니까 아이고 이쁘구나. 그러니까는 너는 이제 빠이빠이 나하고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겠다. 고마웠다 하고 이제 보내고 자 그리고 속 썩이는 건 넌 계속 넌 왜 이렇게 속을 썩이니?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또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빠이빠이 시키고 이렇게 개인으로 할 때는 좀 그렇게 가능해요. 자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개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도 얘를 마이너스 낸 상태로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했을 때 선생님 그래도 안 팔려요. 제가 지금 시세가 1억 8천인데요. 시세 1억 7천에 내놔도 안 팔려요, 선생님. 정말 안 팔립니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생각하고 계셨을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시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에 수익 나는 거와 그리고 마이너스 난 거를 동시에 이렇게 처분을 하면 딱 좋겠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수익이 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난 거가 내년으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근데 법인의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의 장점은 뭐냐면 이 마이너스 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 15년 동안 2월에서 그 손실금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소득세율 계산하고 막 그럴 때 이 부분에 마이너스 난 부분을 10년 이상 2월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기장 맡기시는 세무사님들한테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손실하는 거, 이거 이월하는 거, 이거 좀 잘해달라고 이거 꼭 말씀을 해놓으시고,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법인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 자, 개인은 한 해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인은 10년 이상 2월을 할 수 있더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그럼 법인이 그것만 장점이 있나요? 라고 하실 텐데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잊지 않고, 자, 취득세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재밌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자, 2022년 9월 29일 기사이긴 합니다. 근데, 자, 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어떤 세무사님께서, 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법인이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데, 이걸 용도를, 사실은, 이제 뭐, 단독주택을 뭐, 용도 변경을 해서, 이걸 갖다가, 근생으로 바꿔서, 뭐, 거기서 무슨 영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인이 과도하게 12%나 취득세를 내려고 하니 너무 좀 비싸잖아요. 본인은 주택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 그런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여기 말씀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법인은 주택인 주택이지만 주택으로 쓰는 용도는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도하는 사람은 주택으로 매도를 하는데 이게 뭐 갑자기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없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여기에 김현우 세무사님의 말씀으로 따르면 그걸 갖다가 이게 주택으로 구입을 하는 계약서를 쓰긴 쓰지만 특약을 이렇게 써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용도 변경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법인은 무조건 15%의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변경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때문에 법인의 주택 취득 시 세금 부담이 매우 커졌다. 자, 단 기숙사 등 법령에 열거된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건 뭐 나중에 세세하게 세금 관련된 얘기 할 때 말씀드리겠고. 자,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다면 12%, 이제 다 합치면 13.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을 취득한다면 4%, 정확하게 말하면 다 합치면 4.6%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용도 변경을 한 뒤 취득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매도인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주택으로 매각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법인은 주택 외에 건물로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주택의 매도인은 주택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양쪽의 이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매매 특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서 쓸 때 특약 쓰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쓸 때 되게 꼼꼼하게 특약 쓰는 거 중요하다는 사실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또 알게 되겠네요. 자, 법인과 개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잔금 지급일 전입니다. 등기 전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 전. 용도 변경에 대한 특약을 한 상태로 체결한다면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주택으로 반영되고, 그러니까 판 사람은 양도소득세로 주택으로 반영되고 법인의 취득세는 주택 외 건물로 반영돼서 4%의 부담만 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윈윈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택을 좀 법인으로 매입을 해서 이 주택이 단독주택이 좋아서 이걸 갖다 뭘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12% 취득세 내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이렇게 특약을 사용하면 된다. 단 잔금 지급일 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외에 주의점. 자, 근데 실제로 주방을 철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용은 법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취득세 부분 여기 재밌는 얘기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인 있잖아요. 법인으로 왜 매입을 했냐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문제가 되는 건 종부세라고 했습니다. 종부세. 자, 종부세인데, 근데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6월 1일을 피하면, 요 날짜에만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으로, 이제 6월 1일 지나고, 그래서 법인으로 매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법인으로 종부세를 낸다면 종부세 폭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가오는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한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 부분은 선생님 그렇게 얼렁뚱땅 설명하고 넘어가는군요. 네. 자, 법인의 종부세는 좀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선생님, 그건 알겠어요.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6월 1일만 피하고, 그러면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자, 근데, 그거는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좀 잘 활용을 하면, 근데 너무 6월 1일 이전에 닥쳐서, 낙찰받으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쵸? 자, 근데 법인이 문제는 아까 뭐 4억 대에 낙찰 받으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생돈을 다 내시는 건가요? 저는 생돈이 없어요. 막 이렇게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자, 법인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법인 주택담보대출 받아갖고 투기를 하네 어쩌네 막 이러니까 여러 가지 세금 폭탄을 매겼는데요. 취득세하고 뭐 종부세하고 막 그런데요. 자, 근데 우선은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주장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다는 거예요. 카더라는 겁니다. 카더라.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자, 법인이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자, 뭐 어떻게 대출을 하냐면 만약에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중요한 건 4대 보험 가입자인 경우 자, 소득을 확인한 후에 대출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담보대출은 아니고요. 법인 급여 받고 4대 보험 가입자인 경우 소득을 확인한 후 자, 대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카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법인의 장점, 법인으로 양도를 하면 각종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5만 가지 비용 처리 다 됩니다. 개인은 안 되죠. 개인은 비용 처리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뭐 도배 장반도 안 되고요. 뭐 5만 가지 다 한대요. 근데 법인은 중간중간 들어간 비용 대부분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거기다가 또 장점이 되는 게 법인은 나중에 매도를 할 때 매월 월급으로 나간 거 인건비 그리고 뭐 추가로 가서 뭐 공사하고 뭐 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힘들게 일을 했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비용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자 보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군요. 6월 1일 피하고 그러면 종부세를 안 받고 취득세 부분도 취득세 부분도 12%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잔금을 치르고 나서 매도를 할 때 그것도 이제 취득세도 빠지잖아요. 양도소득, 소득세율로, 법인은 소득세율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빠지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어쩌저쩌, 그냥 낮게만, 그 가격을 매입을 할 때 낮은 가격,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많이 몰라요. 그래서 이거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법인에서. 네, 별표 3개입니다. 이게 뭐냐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규제 지역 및 취득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냥 매입을 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뭔가 제출하라 그러면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잖아요. 그죠? 자, 근데 단 경매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법이나 아니면 뭐 규정사항이나 이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바뀌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자꾸 체크를 해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전은 없어요. 자, 법인은 그냥 매입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 경매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굳이 경매로 낙찰을 받는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법인도 공시가 1억 이하는 1.1%대고,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취득세 중과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도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그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그 주택은 공시가 1억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럼 법인은 알겠어요. 선생님 법인은 알겠어요. 근데 또 왜 개인 사업자는 또 어떻게 되나요? 개인 사업자도 좀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개인 사업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또 그리고 세금 폭탄? 지금 경매로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가 다행히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 시각이 더 많고요. 그리고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는 그런 의견이 또 아직도 많아요. 뭐 요즘은 반반인가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자, 그렇지만 경매로는 낙찰가가 많이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이 지역은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고 싶은데 문제는 현금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세금이 좀 부담스러워요. 자, 그러면 일반 개인은 대출받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인 사람들이라면 여러 가지 뭐 대출을 좀 용이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오고, 그리고 세금도 많고, 막 그런데, 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매매 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자, 주택세율입니다. 자, 개인 매매 사업자, 또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취득세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보면은 취득세, 자, 공시가 1억 이하는 1.1%대, 뭐, 그거는 또 똑같고, 그리고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차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종부세도 개인과 동일합니다. 개인과 동일한데, 자, 양도세 부분은 개인과 달라요. 다른데, 근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법인에서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었지만, 개인 사업자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그냥 소득세율로 따져서, 세금을 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걸로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이건 비규제 지역입니다. 자, 규제 지역은 비교과세예요. 비교과세. 높은 걸로, 이게 세금 따져서 높은 걸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지역은 아닌 건데, 근데 다행히도, 그런데 갑자기 서울도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규제 지역이 돼버린 서울 지역에 개인 매매 사업자로 이제 이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개인 매매 사업자의 장단점입니다. 자, 장점. 자, 일반인보다 양도시 각종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단점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도 내야 되고, 그리고 관할구청에 또 등록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매매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단점. 자, 중요한 것도 이거 있습니다. 규제지역. 규제지역은 비교과세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규제지역이 되냐,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느냐, 그것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면적입니다. 면적. 개인 매매 사업자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에는요,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개인 매매 사업자 대출입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 대출인데요. 이것도 카더라입니다.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 찾아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안 돼.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안 돼. 그래서 나는 뭐, 경매로 좋은 물건이 막 저렇게 유찰된 거 있는데 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꼼꼼히 공부를 해서, 요렇게 요렇게 또 대출도 나오는구나 해서 또 열심히 입찰해서 낙찰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 그걸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매매 시, 자, 여기 보면, LTV가 KB시세 60%입니다. 근데,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개인 매매 사업자 대출인 경우는요, 자, LTV, 자, 감정가의 60%, 혹은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시세보다 많이 낮게 낙찰받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개인 매매 사업자입니다. 자, 우선은 DSR 규제가 적용이 안 돼요. 뭐 DSR이 되게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우선 DSR 규제에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대출을 받으면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도 장기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요런 장점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일반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단기로 매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를 하게 됐는데, 법인은 그렇잖아요. 나는 6월 1일 피해서 이제 샀다가 단기로 난 이렇게 매도를 할 그런 이제 매매 목적으로 투자를 한 건데 이상하게 이 집이 안 팔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청 부담되잖아요. 보유하게 되고 막 종부세 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법인 사업자 낸 거가 막 꼴보기 싫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냐 막 이러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장료를 또 되게 저렴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장료를 또 엄청 많이 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법인 내신 사업자를 사무실을 내는데 비용만 계속 내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야무딱지게 또 아주 저렴한데 갖고 계시다가 5년 정도 갖고 계시다가 다른 데로 또 옮기면서 또 좋은 5년 비규제 지역에 있다가 가밀 억제권역 안으로 또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또 법인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하면 또 헷갈려. 저처럼 선생님 3시간 빡치게 공부했더니 그때 머리에 김 나와서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자, 개인 매매 사업자는 일반 매매로 할 때 LTV KB시세로 한 60%로 하고, 그리고 경락장금 대출 시에는 감정가에서 60% 또는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도 좀 장기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선은 DSR 규제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부동산 부양을 해야 된다. 지금 막 경기가 얼어붙었네, 어쩌네 하면은, 대출을 좀 규제가 완화된다거나, 막 그러면은,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완화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 좀 요 상태입니다. 자꾸 바뀌니까 요것만 가지고 믿고 계속 계시면 안 되고요.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때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이걸 막 법인이 막 너무 막 사들이고 막 이러니까, 이거 이제 너무 가서 막 사들이고 막 그러니까 막 이거 옛날에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법인 외지인 저가 아파트 매수에 대해서 막 거래를 집중 조사하겠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부분에서 우와 하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맞게 내가 개인으로 실수요자로 투자를 할지 아니면은 1가구 2주택자로 투자를 할지 예. 그래서 뭐 1가구 그 혜택도 받으면서 2주택은 뭐 개발 지역에 나는 투자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 방향을 잡을지 아니면 개인 매매 사업자로 가실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하고 막 그런데요. 뭐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또 그 공격도 했고, 제가 이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만약에 이란이 공격했을 경우 뭐 유가가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네, 결론은 우선은 크게 유가에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너무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우선은이라는 그런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좀 세밀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딴소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자,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환율 막 얘하고 금리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기사예요.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 2024년 4월 16일 기사에, 연 3%대 주택담보대출 더 내린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자, 이거 보면, 그거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9%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하네? 자, 주택담보대출이 더 내리네? 이거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금리 상태다. 당분간 고금리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 없을 거다. 뭐 이러긴 하지만요. 자,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조금 더 내렸고요. 그리고 몇몇 지역들은 벌써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안 오르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요. 자, 6개월 전보다 낮아진 코픽스 금리 하락 체감할까? 이제 대출금리가, 떨어진대요, 이상하게. 그리고 대출금리, 대출 받으려 했는데, 웬일이에요? 넉 달째, 내리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금리 오를까봐 우선 아직은, 염려한다는 얘기고요. 자,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도 요런 식으로 하고, 취득세도 나름 공부를 하고 개인 매매 사업자, 법인 사업자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항상 방법이 있어요. 항상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좋은 부동산을 선택하는 게 관건입니다. 아무리 세금 부분이 부담이 덜 되고 완화가 되고 그리고 막 대출을 해준다 그러고 그런 부분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들 무슨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요래조래 투자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거 생각도 드실 거고요. 자, 근데 문제는 아까 그런 방법들이 큰 부담 없이 제대로 좋은 수익을 내려면 첫 번째도 좋은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4억대 낙찰 받았던 그 법인이 취득세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취득세를 그렇게 많이 내고서라도 그걸 받는 이유는
그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이라는 안목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잘못 받으신 건 아니겠죠? 그 법인 대표님? 그건 아니시겠죠? 단독으로 입찰을 하셨는데. 자, 그래서 좋은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실력만,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을 볼 줄 아는 안목과 실력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사람들은 근데 실력이 그냥 생기는 줄 알아요. 그냥 첫 판에 그냥 내가 좋은 물건 하나를 그냥 아싸 그냥 낙찰 받아가지고 그냥 막 수익 1억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저 토요일, 일요일 임장 다녀갖고 몸살 났거든요. 엄청 걸어 다니고, 엄청 보러 다니고, 그리고 지역도 뭐 살피고, 계속 바뀌니까요. 계속 바뀌고. 네, 저도 항상 부족하다고,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도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근데 어제 몸살 났어요. 자, 어쨌든, 자, 좋은 부동산을 선택하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실력을 키우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동산으로 부자가 돼요. 그리고 그 부를 계속 지키고, 그리고 키워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다가 몇 번씩 자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딛고 일어서서 가면 되거든요. 항상 좋은 물건은 널려 있고요. 그리고 경매로는 좋은 물건들이 늘 쏟아져 나와요. 그거를 잘 보고 고르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지금 시장은 계속 바뀌어요. 세금도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도 바뀌고 막 너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에 또 지치냐면 너무 자꾸 바뀌니까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고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재밌어하고 이렇게 부파회가 알뜰수다 시간에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개인 매매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 차이가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 또 재미를 또 가지시고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지금 당장 수익을 내지는 않지만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이제 어느 순간 계속 좋은 성과를 내시는 그런 단계에 오르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